인터뷰 목적 자체는 저희가 2025년 결산하면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는 자리를 갖고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책인데요. 2013년도에 처음 나왔었고, 네네네. 개정을 2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서 처음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크기였었는데, 거의 네. 3배 정도로 이제 개정할 때마다 2배씩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시기를 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 네. 그때 시장에 맞게 좀 추가되는 전략들이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예측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계속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예측하지 말라는 것은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전문가도 그렇고 일반인들은 더 힘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순수하게 부동산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뭐라고 딱 하면은 딱 귀에 솔직하고 그대로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은 뭐 그 소유하는 게 아니다 거주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일이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주택은 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시세 내려갈 것이다. 지금도 많이 내려갔지만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좀 발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듣고 이제 전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된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또 정부에서 지침을 준 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학습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실제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3년도가 어찌 보면 서울 부동산에서 가장 안 좋은 시기였어요. 시세도 굉장히 폭락이 되어 있고 회복될 기능도 없고 무비용도 많이 있었고 그때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덧받칠 거라고 얘기했고요. 또 몇몇 또 유명한 또 하락론자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지금보다 40%가 더 빠진다고 했거든요. 그분 영향력이 클 때였어. 근데 정확히 그때부터 그분이 그 말씀을 한 다음부터 시세가 쭉 올라갔어요. 지금까지도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남들 얘기 듣고 전망한 것들을 보고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내 집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제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 경제력을 이용해서 좋은 집을 사는 것들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실수요에는 투기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살 집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일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6.27 대책,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6.27 대책으로 이제 규제 정책을 바로 핍니다. 대출을 딱 6억 원으로 잘라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주택가격이 빠지겠지라고 이제 기다렸죠. 근데 정확히 6월 27일 대책 거래량은 줄었는데 시세는 계속 올랐거든요. 올랐다 보니까 갑자기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97 대책이라고. 그럼 이제 97 대책 공급 대책 발표하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겠구나. 또 기다리잖아요. 또 올라갑니다. 왜? 공급 대책을 봤더니 2030년 전까지는 입주 물량이 없대요. 왜냐면 2030년까지 착공이 목표였거든요. 그쵸. 수도권 135만 채를. 그러면 결국 이거는 역으로 얘기하면은 2030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또 가격이 또 막 올라가죠. 근데 정부의 말만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또 당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10월 이제 15일 대책이 또 나왔었잖아요. 또 강력한 규제 대책인데 대출도 6억 원, 4억 원, 2억 원으로 줄여놓고 그리고 규제 지역을 대규모로 확대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일 심각한 대책 중에 하나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3종으로 묶였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정책인 게 뭐냐면은 대부분 전세를 살다가 사람들이 내 집 마련 처음 할 때는 이사 시책이 딱 맞지가 않거든요. 먼저 이사갈 집을 전세를 끼고 사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투기 수요가 아니라 지금 전세 살고 있지만 이사 시기가 안 맞아서 미리 사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사둔 집에 전세입자가 나갈 때 맞춰서 입주를 하겠죠. 이게 대책인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갭을 끼고 못 사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완전히 그냥 어긋난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그냥 아무 시점에나 사갖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대출이 LTV의 70%까지 나올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40%로 꺾여버리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그러면 자금 계획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측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10월 15일 대책으로 정말 뭐 노도강 금강구가 규제지로 지정될지도 몰랐었고 예서 의왕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전혀 시세가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 그쵸. 이 지역들은 전혀 서울도 규제 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까지 그렇게 돼버리는 것들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내 집 마련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뭔가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좀 조금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대응을 하는 거. 평소 때 준비한 대로 하고, 이것들은 그냥 조금 바뀔 때마다 조금 부분 수정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 시장이랑 지금 시장이랑 달라졌다는 것들을 말씀드렸던 그 파트였었고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끼리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노무현 대통령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이 있고요. 2010년도 중반인 문재인 대통령 때가 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가 있는데, 이때 공통점은 시세 상승장이었었고 규제 정책이 굉장히 세게 나왔던 세 개의 정부였었는데, 컨디션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물량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물량이 부족해서 규제로 뭐 단기간 누르게 되거나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서 시장이 안 좋아서 시세가 빠질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다 회복이 대부분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급 따졌을 때는 공급이 훨씬 적었거든요. 수요 많고. 그래서 전국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올랐어요. 순간적으로 억눌렸을 때, 억눌릴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다 올랐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걸 관가하고 계신데, 문재인 정부 내내 다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은 잘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예, 이거 심지어는 빠진 아파트들도 있었다는 것들을 뉴스에는 계속 올라가는 아파트만 보이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괜찮은 것만 올랐고, 뭐 서울은 또 웬만큼 다 올랐긴 하겠지만 착시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재명 정부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서울도 다 안 올랐어요. 서울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가요? 예, 심지어는 강남구도 다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정확히 한 5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고, 심지어는 내려가는 아파트도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적으로는 2배 오르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인기가 많은 아파트는 2배가 올랐어요. 4개월 만에. 근데 대부분 아파트는 서 있어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노도관 금강구, 이번에 억울하게 규제로 지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절반이 뭐예요? 70%도 안 올랐거든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2021년도 9월달, 10월달이 전고점인데, 전고점을 넘은 아파트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규제적 지정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럼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은, 워낙 강남 쪽이 시세가 높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은 전체 총액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지만, 안 올라가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서울이 정확히 한 50% 정도입니다. 지방은 70%가 안 올랐어요. 심지어는 100% 안 오른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오른 지역들도. 그러니까 이것들이 섞여 있는데, 지방도 최근에 올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광역시에 인기 있는 지역들, 인기 있는 아파트들만 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날보다 수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은 충분한 지역들도 있고 부족한 지역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착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전처럼 무조건 사면 오르는 시대는 아니에요. 잘 사야 되는 것들이고, 개수를 누리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머니 트렌드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들이고, 결국은 그러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미래 가치가, 부동산에서 미래 가치는 수요가 많은 겁니다. 지금도 많고 미래도 많을 것들, 수요가 줄고 있거나 혹은 인구가 줄고 있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줄고 있거나 뭐든지 주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절대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입지나 아파트들은 이제 제외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라고 썼던 것들이고, 그럼 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는 아마 다시 쓰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네네. 이건 진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전세를 아예 노골적으로 없애고 싶어 해요. 그냥 선언을 했습니다. 예, 계속 강조하거든요. 근데 전세라고 하는 제도는 이게 법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조선시대부터 자연스럽게 민간 영역에서 생긴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대부분 해당되는 것들은 민법의 영역입니다. 공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혹시 공부를 해보시진 않으셨죠? 네, 그거 들어봤어요. 공인중개사는 이제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습니다. 1차 과목은 부동산 학계론과 민법이고요. 2차 과목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이랑 뭐 세무등기법이랑 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1차 과목의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제 1차 과목 학계론하고 2차 과목 전체를 다 합쳐도 민법이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민법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법의 영역인데 민법의 영역 중에 대부분은 다 계약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지금까지 전세제도를 유지했던 겁니다. 국가에서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우려하고 있냐면은 지금 대부분 문제들이 임차인 분들의 지금 니즈들이 있는 것들인데 전세가가 올라간다. 이것들이 늘 불만으로 아마 받아들이신 것 같고, 뭐 전세 사기 문제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게 결국 갭 투자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은 모든 부동산 문제가, 모두는 아니까지만 대부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일단 그게 제일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인데, 전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라고 하는 제도는 지금 물론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월세화 해갖고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월세로 걷게 되면요, 명확하게 소득이거든요. 월세에 대한 부분들을 소득세로 걷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적자 재정이거든요. 내년에 적자 재정이 더 커져갖고 이재명 정부 내내 110조씩 국채를 발행해서 그냥 허공에다 이렇게 좀 뿌려야 되는 돈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든지 간에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식 세금은 조금 낮추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고, 부동산 세금은 계속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월세라는 제도를 정립시켜서 임차 시장에서는 소득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증세 효과로 아마 활용할 것 같고요. 뭐 또 여담이긴 하지만 오늘도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그 양도세율 이제 장기 보유했을 때 80%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1주택자들에 한해서. 근데 그것도 지금 줄이겠다라고 거의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증세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마음은 부동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뭐 시세 차익이든 혹은 월세 수익이든 이것들을 명확히 시장 안에 좀 드러냄으로써 증세를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월세로 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 다주택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2주택, 3주택자부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다 중과가 돼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것들 좀 비합리적,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차라리 잘 나오는 상품들을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이 좀 대표적인 좀 예가 될 텐데, 문제는 오피스텔만큼 아파트는 월세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월세가 계속 엄청난 스피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잠실 송파구에 송파구 잠실에 있는 엘스 리센치인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올해 최근에 조사한 거 보니까 400만 원이 됐어요. 2배가 튀었네요. 네, 2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노원구에 있는,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300만 원대 월세가 나왔거든요. 그 정도 월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파트를 사서 대출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면은 아파트 한 채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 현찰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거 안정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월세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것들은 아직까지는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으면 중과가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 제도든 뭐든 또 새롭게 제도를 보완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제도까지 보완하게 되면은 아파트는 월세 투자로도 좀 많이들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세는 좀 줄어들겠죠. 대신 이제 단점은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월세 투자한다는 얘기 자체가 월세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새 아파트예요. 누구나 다 새 아파트를에서 살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네. 일단 새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새 아파트를 돈 주고 사거나, 이게 제일 비쌉니다. 이미 피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청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청약은 가점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될 텐데, 레미안 트리니언의 청약 아마 마감 수준이 70점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만점이 69점이거든요. 그러니까 5인 가족, 6인 가족이 아니면은 레미안 트리니언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점이 대부분 안 돼요. 대부분. 예, 1순위이긴 하지만 가점이 안 되기 때문에 청약으로도 내가 희망하는 아파트를 살 가능성이 적죠. 그러면은 100% 확률로 새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 이전 단계 정비 사업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입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의 맹점은 이제 청약에 임박해서는 이제 거래가 안 되고요. 조건 때문에. 그럼 더 초기 단계로 가야 되는데, 초기 단계로 가면은 시세도 저렴하고 괜찮은데,
이게 언제 새 아파트로 확정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조합 설립 인가하고 한 8년이면 됐어요. 10년이면 되고. 근데 지금은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심지어는 엎어지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그냥 정비 사업을 갖고 있으면은 추가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사업성 높은 아파트가 없고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요.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들, 하나는 시기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는 것들. 이거 두 가지를 감당해야 돼요. 이걸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투자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재건축은 그래도 안전하다 보니까 잘 가요. 근데 재건축은 또 뭐가 있냐면은 정부에서 그걸 또 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의 기조는 증세잖아요. 그렇죠.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있겠구나. 재개발은 불쌍한 지역이니까 냅두고, 너희들은 돈도 많잖아. 재건축 지역들은 초과이익 환수금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 이천동의 한강맨션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사업시행 인가까지 갔는데 8억 정도 나온대요. 초과이익 환수금으로. 그리고 압구정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고, 심지어는 부산에 있는 삼익빛이라고 하는 아파트도 초과이익 환수금으로 하면 그쪽도 억 단위로 나오기로 거의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그것만으로 부족했던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초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재건축은 지금 규제 지역 내에서는 힘들고, 그나마 재개발이 좀 낫죠. 재개발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완전한 아파트를 사는 것들인데, 재개발은 건물만 사도 되고, 토지만 사도 되고, 대지만 사도 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무허가 건물들도 사도 되고, 불법이 아니거든요. 저렴한 빌라도 있고, 아파트보다 싸니까. 그래서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없고, 또 하나 뭐냐면 초과이익 환수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규제 지역 하에서는 재개발이 조금 더 낫긴 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개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돈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 몰라. 이게 만약에 많이 나오게 되면은 진도 자체가 안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지역주택조합. 이거의 성공 확률이 1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초기 조합을 어떻게 모집하냐면은 추가 분담금이 안 듭니다라고 속여서 일단 모집을 해요. 근데 최근에 한번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추가 분담금이 1억 정도였었는데 10억까지 늘어난 단지가 최근에 있었어요. 밝히진 않겠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럼 또 엎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말 잘 나가는 아파트가 트리마제라고 하는 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지역주택 조합이었다가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자살하신 분들 있고, 근데 그거 나중에 이제 두산에서 그 인수해갖고 그냥 그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 시킨 것들인데, 그만큼 입지가 좋아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재건축보다는 진입 장벽도 낮고 초기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지만 더 리스크가 큰 거죠. 사업 진행하기에는 돈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찌 보면 제일 안전한 상품이 아파트이면서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샀다 팔았다 좀 부담이 없는 리모델링이 제일 좀 안전한 상품이긴 하죠. 근데 리모델링은 단점이 예쁘게는 안 나와요. 붙이는 거니까. 예, 기존 아파트, 그래서 이제 뭐 지하 주차장이 생기거나 커뮤니티가 생기는 것들은 장점이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는 상품 표현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그래서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비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데드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근데 리모델링은 시작하면은 뭐 5년 정도면 되니까, 리모델링이 지금 그나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GTX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른 교통망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기준은, 교통망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출퇴근 편리성입니다. 왜냐면은 전철망 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있고 나쁜 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 일단 이용객이 많아야 돼요. 많으려면은 고정 고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정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출퇴근 편리성입니다. 직장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것이 내 직장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으면은 완전히 대박. 1시간 아니면 그래도 거주적으로 괜찮은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GTX든 기존 뭐 서울 지하철든 전철을 타고 메인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지역까지 몇 분에 파악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일자리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 17개 광역 지자체가 있는데 서울이 일자리가 500만 개가 넘어요.
경기도도 500만 개 넘게 하는데 경기도는 퍼져 있고 서울은 이렇게 뭉쳐 있거든요.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강남구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제일 비싼 이유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구 인구가 50만인데 일자리는 80만 개가 넘거든요. 서초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서초구는 인구가 30만인데 일자리가 50만 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싼 이유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로 출퇴근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비싼 입지가 되는 거죠. 2호선 라인 중에서 제일 빠를 거고 3호선도 강남 오니까, 그리고 9호선이 좋죠. 급행도 있으니까. 그리고 7호선도 강남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9개 중에서는 2, 3, 7, 9가 제일 비싼 노선이 되는 것들이고요. 서울 노선은 아니지만 광역교통망 중에서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강남역을 지나가고 뭐 신사까지 가거든요. 그게 나중에 용산까지 연결되지만 지금 광교에서 오게 되면 37분이 걸려요. 그럼 30분 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광교도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거기도 A급 입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매일 일자리와 한번 그 시간을 재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하나의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강남만큼 서초구만큼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많은 데가 또 여의도가 있습니다. 예, 영등포구죠. 예, 여의도가 있고, 그리고 종로구 중구는 올 때 또 원조 일자리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남 뭐 2구, 그리고 종로 중구, 그리고 여의도 뭐 요 지역들, 마포 요 지역들의 30분대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은 굉장히 좋은 입지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전철망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좋은데, 문제는 대부분 서울이고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 중에서 요 메인 입지까지 30분대로 올 수 있는 노선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GTX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TX A가 이제 부분 개통이 되어 있어요. 지금 GTX는 지금 삼성역은 개통이 안 돼 있는데, 삼성역이 지금 28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개통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북쪽이 파주 운정이거든요. 운정 중앙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이 걸려요. 그럼 30분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파주 운정역은 지금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84 아파트가 6억 7억밖에 안 하지만, 이게 아마 삼성역까지 30분대 온다라고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 10억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노선이 되는 거죠. 그럼 그보다 더 가까이 있는 일산 킨텍스나 고양시 덕양구, 뭐 여기 대곡역이나 창릉역 같은 경우는 대박 입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10분대 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남쪽으로는 더 좋죠. 동탄2, 네, 동탄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역이 있고, 성현역 같은 경우는 10분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더 땡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일자리랑 빨리 올 수 있는 시간만 카운팅할 수 있어도 이미 그 개발 계획에 써 있어요. 2역에서 2역까지 몇 분 걸린다. 그걸로 카운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착공을 한 게 GTX B입니다. B는 지금 남양주 마석부터 해서 인천 송도까지 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인 일자리 지역, 강남은 못 가요. 하지만 종로구 중구와 여의도로 가거든요. 메인 일자리 3개 중에서 2개 정도 가면은 괜찮은 노선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도에서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거죠. 30분 내에. 그러면 송도도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됩니다. 제가 송도를 말씀드린 이유는 송도가 지금 굉장히 물량이 많아갖고 시세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중인데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좀 관심 있게 2026년도에는 송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GTX B가 이제 1년 더 가까워졌으니까. 작년에 2025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럼 30년 정도에는 개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GTX C가 이제 문제인데 착공을 못 했어요, 아직. 네. 예산이 없었어.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이 없어갖고 착공을 못 했는데, 다행히 2026년도 예산표를 봤더니 국토교통부 예산 중에 1,000억 이상이 GTX-C에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26년도는 무조건 착공을 하거든요. 착공을 하면은 빠르면 5년, 늦어도 7년 안에는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럼 GTX-C 라인들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죠. GTX-C가 좋은 건 뭐냐면은 삼성동을 갑니다. 삼성역을 갑니다. 강남의 한가운데를. 그러면 지금 정말 인기 없는 지역 중에 하나인 양주 같은 경우는 30분 내에 강남구 한가운데 출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양주도 이제 봐야 되죠. 그러니까 2026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은 양주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속된 말로. 근데 2026년도부터는 양주는 이제 가시권에 있는 지역이 되는 것들이고, 요 GTX C 라인의 맨 종점이 지금 수원이거든요. 수원도 미분양이 많았었고, 이제 미분양이 없긴 하지만 시세가 거의 오르지 않았었는데, 이제 수원역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들은 아니 이제 잔치상이 이제 펼쳐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 GTX C 라인 중에서 이렇게 메인 일자리 3개 지역을 30분대에 올 수 있는 역세권의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들을 노골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렇죠. 운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운이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식은 뭔가 정책을 발표하면 그 다음날 반영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은 정책을 발표해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은 지금 부동산에서 대부분 수급을 규제로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데 공급 시점을 발표를 해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문제가 생긴 거를 그 시기에 해결할 수 없고 5년이나 10년 정도 걸쳐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펼친 정책의 혜택을 다음 정부나 다다음 정부가 본다는 게 이 정책의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부가 되면은 시세가 올라간다. 이거는 틀린 명제고요. 재수가 없어서 그때 그 시기에 딱 정권이 바뀐 것 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보나 보수가 똑같다고 하는 것들, 이분들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들은 표를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 뿐이지 시장을 보고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은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지방이 정책이 없는 이유는 유권자가 많이 없어서겠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 맞는 말이고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방은 대부분 다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아, 예, 이게 정책 지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방 도지역들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 비율이 70%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30%밖에 임차인들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거의 뭐 돈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선택적으로 임차할 때가 많기 때문에 집을 가지신 분들이나 집을 안 가지신 분들이나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싸지? 이 정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불만이시면 떠나는 것들이고, 그냥 그 지역에 평소 사시는 분들은 그냥 불만이 조금 있지만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호남권은 늘 민주당을 찍는 것이고 경상권은 늘 이제 국민의힘을 찍는 것이죠. 정치적인 불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원주민들은 몇 명 안 돼요. 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부닥치고 있죠. 거기다가 문제는 또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서울만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은 임차인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6대4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6대4로 내 집 마련 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서울로 놓고 보면은 내 집 마련 한 사람들이 40%밖에 안 돼요. 60%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계 잡힌 것들이고요. 아마 등록이 안 된, 그러니까 고시원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주 등록 안 하거든요.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1세대까지 합치게 되면은 훨씬 더 비율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요, 집주인들을 위한 혹은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면은 무조건 싫어해요.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붙자만 얘기해도 막 싫어해요. 시세가 올라간다 막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은 집이 있거나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래요. 서울 정책은 늘 규제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강남 상구랑 용산구는 언제부터 규제적이었냐면은 2016년도부터 규제적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내내 규제적이었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규제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때 규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정권이 4번 바뀌었는데 강남 상구랑 용산구는 늘 규제적이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과 상관없다는 말씀이고, 서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장, 여기는 임차인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임차인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려다 보니까 결국 정책이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를 정확히.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뭐 이런 말씀하면 안 믿으실 분이 대부분이지만 집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임차인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이 안 믿죠. 근데 이제 제가 집을 꼭 하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거나 설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산층 이하는 무조건 집을 사야 돼요. 돈이 많으면 집이 없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집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사 걱정을 일단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이 집값은 낮지만 안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평소 살 집이고 이것 때문에 큰 불만이 없으면, 먹고 사는 지장이 없으면 그냥 살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아까 서울은 말씀드린 대로 60% 이상이 집이 없다 보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이사 갈 곳들, 심지어는 고시원이나 원룸 같은 경우는 매년 이사 가야 되거든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수록 오히려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드린 팁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과 내가 살고 싶은 지역과 이게 미스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린 늘 강남을 보고 있거든요. 강남이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강남을 보고 있었거든요. 뉴스에 매일 나오니까. 근데 강남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99%는 못 사요. 비싸서. 근데도 계속 강남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이제 괴리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돈을 갖고 와보라고. 계약금이 얼마큼이냐. 그럼 거기 맞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치프 직원이 이제 중에서 집이 없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예, 다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죠. 그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천만 원밖에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지금 저희 PD인데 3천만 원으로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경기도에서 하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되게 싸요. 3억 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럼 계약금 3천만 원이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공택지의 장점은 뭐냐면은 처음엔 싼데 인프라가 들어가요. 전철망도 들어가고 일자리도 들어가고 새 아파트가 또 입주하게 되면은 아마 분양가보다는 최소한 1억이 올라가 있을 거죠. 그게 시작인 것이죠. 나중에 그것들을 매도할 시기가 되면 그걸 팔고 조금 상급 입지에 뭐 준신축이나 구축으로 오는 것들이고 한 두세 번 갈아타다 보면은 내 목적이 서울이면 경기도부터 시작을 하지만 인천부터 시작을 하지만 한 10년 정도 후에는 서울에 입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 갖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저는 뭐 제 직원들을 통해서 본다 증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하길 바라는 것들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부자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주식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산이 막 수천억이에요. 그분들 중에서도 무주택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형님들도 와서 갖고 하나 찍어달라고. 그러면 제가 형님들은 집 사지 마시라고. 왜? 수요가 한 명 증가하면 집값이 또 올라갈 거잖아요. 그냥 제일 좋은 아파트 월세 사시라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그걸 또 공감하시는 게, 이게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은 막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50억씩 깔고 살기가 싫은 겁니다. 왜? 50억 있으면 투자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분들한테는. 주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 사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형님들이 집을 사면은 집값이 더 올라간다. 우리가 설득하고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직원들, PD들처럼 몇천만 원밖에 없는 친구들도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갈아타면서, 상급지 갈아타기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지역까지 부지런히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집을 좀 많이 사고 팔려고 해요. 그다음에 좀 애가 태어나면은 결혼하고 애가 태어나면 또 이사를 못 가거든요. 애들 학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기 나이에 맞게 경제력에 맞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냥 강남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을 포기해라. 서울을 포기해라라고 보통 제안을 하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친구들일수록 네. 좀 자주 이사를 가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소액 같은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그러니까 비규제에서는 2년 소유만 해도 비과세고요. 규제 지역은 아마 실거주를 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다 실거주 할 테니까. 그래서 2년 정도를 거주하고 갈아타게 되면은 12억 이하는 시세가 올랐다 하더라도 비과세거든요. 일단 그 비과세를 좀 잘 활용하셔갖고 내 종잣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유의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집을 사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계속 여기다 돈을 보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좀 종잣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집을 사보신 분들은 늘 이제 공감하실 텐데 첫 집을 사면 후회하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첫 집을 사면 후회하는 거요? 네. 입지 아닐까요? 그것도 포함된 개념인데 뭐냐면은 내가 경제력이 되게 작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살 거라고 후회합니다. 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대출 이거 이자 겁이 나서 혹은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보니까 적당히 사요. 더 좋은 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웬만하면 조금 더 무리해서 사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경제. 그래야 좀 이게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를 한 달에 10만 원 더 낼 수 있잖아요.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몇 천만 원이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천만 원 더 비싼 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회식 안 하거나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자로 수환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으로 다가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무리해서 간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집을 선택하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내가 지금 현재 경제력 수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살 집을 고르면 돼요. 그럼 부담이 되면 중간에 팔아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무리해서 좋은 입지나 좋은 상품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또 하나 잠그시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처럼 대출이 안 나오는 시기들 있잖아요. 대출이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70%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규제지역 지정된 다음에는 40%밖에 안 나오거든요. 하급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급지 좀 싼 데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럼 가지 마세요. 그냥 거기 눌러 사는 게 나아. 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예, 왜냐면은 하급지로 가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시 들어오길 때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상급지 갈아타기라고 하는 게 더 좋은 입지로 가거나 더 좋은 상품으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구축은 신축으로, 준신축으로 가는 것들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상급지 갈아타기 하지 않고 다음 사이클을 봐도 돼요. 종잣돈 모으면서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후퇴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네요. 네. 상급지 갈아타기의 기본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더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경제력을 활용해야 돼요.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들이고 지금 많이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도움 받으라고 말씀드려요. 그것도 정식적으로 그 대출 이자를 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계약하면서 계속 쓰고, 뭐 형제들한테 도움 받고, 회사에서 도움 받고, 대기업들은 생각보다 그런 그 주택 자금 마련에 대한 대출도 꽤 저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대출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신용 대출도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채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활비를 조금 줄여서 원리금을 조금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들도 추천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좋은 곳 사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입지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입지, 수요가 많은 입지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밌는 리포터를 봤는데 KBS에서 나온 이제 골든 라이프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셨던 분들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제 리포터인데,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서울서 떠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되게 젊은 분들이, 40대 분들이. 근데 본인들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지금 실제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은요, 거의 70%가 현재 입지를 유지하겠다 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30%도 떠난 이유가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다운사이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인생을 충분히 많이 사신 선배님들도 이 입지를 벗어나기를 싫어하시거든요. 왜? 여기서 누리는 인프라와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학자녀 연령이에요. 애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생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한 입지가 되는 겁니다. 학교가 있고 학원가가 있고 교통이 좋아야 되고 혐오시설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은퇴를 했으면은 내가 은퇴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 입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아침에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70대 넘어가게 되면 운전을 잘 못하세요. 이게 반사신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7, 80대부터는 내가 직접 자가 운전을 하는 것들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전철이 있고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건 부자도 마찬가지인데 전철을 좋아하세요. 공짜거든요. 65세부터. 그러니까 이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대중교통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입지들 챙기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병원이 좀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병원을 수시로 가시거든요. 대형 병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도수술 받으시면 정형외과, 이런 것들이 도보권에 있으면 너무 좋은 입지가 되는 것들이고, 뭐 자연환경이 좋으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연령대에 맞게, 내 가족 구성원에 맞게 입지를 찾아가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대원칙은 2026년도에도 지속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다주택을 할 수 없어요. 똘똘한 한 채만 사야 되는 조건이 딱 하나라고 하면은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내 가족에 맞는 입지 조건이 좀 잘 갖춰진 곳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누리셔라, 공격하셔라, 목표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